옛날 조선시대에 백무성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백무성은 하급 무관으로 대정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주로 병사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일이었지요. 일명 백대장으로 불렸습니다. 허나 사내답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백대장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으뜸 미인이라는 정은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백대장은 은화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은하낭자, 그대는 나의 죄이자 영혼, 내 삶의 빛이요, 생명의 불꽃이로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말만은 참 거창하군요, 백대장 나으리. 죄송하지만 저는 새치혀의 시 감동하는 얼빠진 동네 처녀가 아니랍니다. 물론이요. 내 그래서 이렇게 그대를 위해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소. 백대장은 그러면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이에 은화낭자도 비로소 새침한 표정을 지우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대의 고운 머리카락에 이 옥비녀를 장식해주고 싶소. 이 비녀는 그대에게 바치는 나의 마음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나으리가 직접 꽂아주시와요. 알겠소. 자, 가만히 있어 보시오. 은하는 몸을 돌려서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목덜미를 보였습니다. 백대장은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손수 은화의 머리에 장식해 주었습니다. 옥비녀를 머리에 꽂은 은하는 천상을 노니는 선녀와 같았답니다.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너무 좋아요. 은하는 백대장의 목을 팔로 감으며 끌어안았답니다. 백대장은 마침내 은화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는 백대장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백대장이 은하를 생각하며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을 지나가다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은하가 사또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구려 은하낭자. 내가 준 금비녀를 꽂고 있으니 그야말로 궁궐의 중전마마를 베는 듯 기품이 넘치고 우아하오. 부끄럽사옵니다. 백대장은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관하로 뛰쳐 들어갔습죠. 이보시오. 사또 나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이건 니신가? 백대장 아니신가? 어인일로 관아를 찾아왔수이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왔소. 저기 은하낭자는 내 여자요. 대체 무슨 연유로 사또 나으리와 함께 이러고 계신 것이오? 백대장의 호통에 은하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노려보았습니다. 어머, 백대장 나리, 참 큰 착각을 하시는군요. 내가 언제 나으리의 여인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 몸은 사또님의 여인이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그동안 내 마음을 받아준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오. 백대장 참 어리석구려. 좌천되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주제 파악이나 좀 하는 것이 어떻소? 남의 여인에게 엉뚱한 마음을 품고 헛소리를 하는구려. 그래요, 백대장. 사내답고 듬직한 사또께서 저를 훨씬 더 아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는 접고 차라리 그 힘을 공무에 쏟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혹여 모르지. 다시 복직할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게요. 고장 여인에게 눈이 팔려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내는 영 매력이 없지요. 사또 나으리는 다르지만요. 아, 여인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였나요? 은하와 사또의 비아냥에 백대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충격이었는지 뭐라 대거리도 못하고 터덜터덜 발걸음을 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막으로 가서 진탕술이나 퍼마셨습니다. 뼈아픈 이별의 아픔과 치욕을 술로 잊으려 한 것이지요. 술독에 빠져 사는 백대장은 매일 밤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독주를 잔뜩 들이붓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밤하늘의 달이 짙은 구름에 가려져서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뜩 취해서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다 보니 도무지 길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야 원. 어두워서 천지분간이 되지 않는구나.
백 대장은 투덜거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웬 외딴 사당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서 완전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이었죠. 백 대장은 술에 너무 취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기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당에서 하룻밤 보내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잡았는데 사당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장군상을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못해도 열척은 되어 보였는데요. 부리부리한 눈을 치켜뜨고 양손에 큼지막한 장도리를 하나씩 쥔 모습이 퍽이나 위압감 넘쳤지요. 어이구야, 성격이 있으셨구만. 내 백대장이라고 하오. 무례하게 들어왔으니 내 장군님께 술 한 잔 올리겠소. 취기가 얼큰하게 오른 탓일까요? 아니면 장군상도 백대장처럼 외로이 버려져 있어서 동질감이 들어서일까요? 백대장은 허리춤에 찬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잔 2개를 들어 먼지를 후 불어내고 따랐습니다. 한 잔은 장군상에게, 다른 한 잔은 백대장에게였죠. 거참, 나 같은 학은 무관과는 달리 장군님은 위풍당당하시구려. 도대체 어인일로 이런 사당에 홀로 버려지게 된 거요. 뭐 대충 알겠어. 진짜 사나이들은 자고로 외로운 법이니까. 자, 장군님이 먼저 드시오. 그래야 나도 들지 않겠소. 백대장은 중얼중얼 주정을 부리며 술잔을 계속 꺾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취하여 결국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얼굴의 정면으로 내리쬐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이구, 졸지에 노숙을 해버렸구만. 이거 참 실례하였소 장군. 백대장은 장군상 앞에 꾸벅 머리를 숙여 절하고 사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가하였지요. 그런데 어째 숙취는 하나도 없고 기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한켠 무겁게 짓누르던 시련의 슬픔도 한층 사그라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대장은 시원하게 기지개를 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여자에 미쳐서 살던 내가 바보 모자리지. 세상의 반은 여인이어라.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그깟 일로 축축 처지면 안 될 일이야. 머리가 맑아지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능숙하게 처리하며 예전처럼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군무를 맡았습니다. 허참, 이게 다 장군님의 덕분인가? 그저 술 한 잔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내 기운이 펄펄 날 줄이야. 백대장은 문득 사당에서 만났던 장군상이 떠오르며 허허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갔지요. 그날은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침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대장은 마당에서 홀로 검을 휘두르며 무예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쿵쿵쿵 두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백대장 날세라고 외치는 겁니다. 백대장은 무슨 일인고 하여 하인에게 문을 열라 하였죠. 대문이 열리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 목을 굽히고 집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백대장. 오늘은 내 술 한 잔 대접하러 왔소이다. 실례하오만, 니시오. 어허, 이 양반이 섭섭하게 왜 이러시나. 사당에서 나와 술잔을 나눴지 않았소. 친구의 우정은 금처럼 귀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법인데 벌써 날 잊었단 말이오. 아니, 그때 그 장군상 말씀하시는 거요? 그래 이 사람아. 자, 아주 귀한 술을 가져왔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네, 고마워서 한 잔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럴 수가. 장군님이 제 꿈에 몸소 행차하실 줄이야. 자, 여기로 오십시오. 백대장은 반가운 반, 놀라운 반을 느끼며 거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뭐 꿈인데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거한은 크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든 술병을 턱 하니 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못 알아보았는데 술병 크기가 가히 장독대만큼 커다랬습니다. 자, 백대장 받으시오. 술병이 특대 크기로구려. 감사히 잘 마시겠소. 헌데 선생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소이까? 천장군이면 되겠어.
자자, 먼저 한 잔 쭉 들이키시오. 천장군의 권유에 백대장은 술을 단숨에 꿀꺽꿀꺽 쭉 들이켰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극상의 술이었습니다. 진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은은한 약재 향이 나며 그 사이로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듯했지요. 마치 목구멍에 꽃이 만개한 듯했습니다. 사내대장부답게 호방하게 마시는구만. 역시 백대장이요. 이리 좋은 술을 대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감사하기는 내가 오히려 고마우이. 장군님께서 제게 고마워할 일이 뭐가 있어? 백대장이 공손하게 묻자 천장군은 봉황의 날개와 같은 눈썹을 끌어올리며 턱을 그었습니다. 실은 그 사당 말이요.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 그 이후로는 누구도 찾지 않았지. 완전히 버려져서 잊혀진 게지. 헌데 달도 뜨지 않은 깊은 어둠을 뚫고 한 귀인이 찾아왔더랬지. 그래, 그게 바로 자네 백대장이요. 그대가 술을 대접하였는데 그것이 적어도 100년 만의 술이었어. 내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그렇소이까? 헌데 제가 감히 천장군 같은 분과 독대를 해도 될지나 모르겠소. 그게 무슨 말이요? 백대장이 어디가 어때서? 소인은 그저 무예를 좋아하는 하급 무관에 불과하오. 하급이고 상급이고 어디 있어? 술을 좋아하고 무의 길을 걷는 자라면 모두 형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소. 해서 백대장 같은 사내가 이런 변방의 마을에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요. 백대장이라면 저기 중앙에서 활약해야 하지 않겠소. 백대장은 천장군의 무릎에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말이오. 나도 한때는 제법 중책을 맡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 그놈의 성질을 못 이기고 일을 저질러서 이 꼴이 되고 말았더랬지. 성질이라면 나도 한 성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때 내가 섬기던 상관 바로 그 절제사가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었소. 병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고 있었는데 놈은 병사들에게 줘야 할 봉급까지 횡령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던 자였지요. 이런 천벌 받을 놈. 어디 그런 되먹지 못한 버러지 같은 작자가 있단 말이요. 그래, 그래서 어찌한 거요? 어찌하긴 그대로 놈의 뺨을 후려갈겨 버린 거지. 거참 화통하구만. 백대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병사들은 직급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것에 백대장이 직접 나서서 대거리를 했더랍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 군법과 군율이 있는데 어찌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겠어? 헌데 병사들의 피 같은 봉급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요? 라고 물으니 그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오? 뭐라 하였소? 아니 글쎄 놈이 빳빳하게 고개를 치켜 세우더니 내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어딜 감히 대적 나부랭이가 군의 통솔자에게 권위를 묻는가? 라며 시치미를 떼더이다. 백대장은 술잔을 들고 쭉 들이켰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뱃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눈앞이 벌개지면서 피가 끓어올랐지요. 그리고는 그 위대하신 절제사 나으리의 뺨을 그대로 후려갈기고 말았지. 그놈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꼬락서니는 볼만했어. 헌데 그 탓에 소인은 목이 날아갈 뻔했어. 그나마 병사들이 증언하고 읍소하여 겨우 좌천으로 끝났지. 천장군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중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라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니겠소. 그 막대목은 자식의 뺨을 후려쳤다니 그건 잘한 일이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징벌을 줘야 했을 터인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구려. 백대장은 천장군의 호쾌한 말에 위로를 받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 억울한 마음을 누가 풀어주겠나 했더니 장군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등을 두들겨 주시는구려. 이젠 됐소. 마음이 가벼워서 억울하고 뭐고 없소이다. 그래, 그게 진짜 사나이지. 옳은 말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진정한 장부는 뜻을 굽히지 않는 법이요.
그러니 기운 잃지 말고 한 잔 더 들게나. 장군님 말씀을 들으니 내 기운이 절로 차오르는 것 같소.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천장군과 술을 나누며 무예와 의지를 다졌고 더욱 기운이 펄펄 나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백대장은 그날 아침도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 꿈속에서 술을 마셨을 뿐인데 어찌 이리 기운이 넘치는 것인가? 그 후로도 천장군은 종종 꿈속에 나타나 백대장과 술을 나누며 무술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그대로 그 동작을 따라하니 에그머니나 어려웠던 동작이 단숨에 되지 뭡니까? 그렇게 백대장의 무예는 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편 사또는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왔던 사실이 몽땅 들통나게 생긴 것입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두운 표정의 은하가 술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은하는 옆에서 사또를 살피며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내가 그동안 받아온 뇌물들이 하나둘씩 들통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감찰관들이 내 턱 밑까지 쫓아왔단 말이오. 아무래도 위에서 조사단이 내려올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대로 잡히기만을 기다리실 건가요? 은하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또는 고개를 돌리며 답답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럴 순 없지. 내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허나 이미 빠져나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소. 사또는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희번뜩 떴는데 탐욕과 야욕으로 번들거렸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뒤집어 쓸 수밖에. 암요. 야심가라면 누구나 다 뇌물 정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어디 비루한 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끝이지요.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백무성 그놈이 딱이겠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꽤나 믿음을 얻고 있긴 하지만 하급 무관에 불과하니 그에게 뇌물 횡령의 죄를 씌운다면 믿지 않을 이가 없을 거야. 백대장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뇌물 같은 건 받을 인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럴 리가 있겠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자가 가장 쉽게 모함에 빠지는 법이지. 그놈은 상관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좌천당했으니 그를 헐뜯을 빌미는 차고 넘칠 것이요. 좋군요. 그깟 인간 하나 목이 날아간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그놈이 병사들의 봉급을 횡령하고 무기까지 몰래 팔아넘겼다는 죄목을 만들면 딱 맞겠군. 그렇게 몰아세우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두 사람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음모를 치밀하게 계획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또는 재빨리 백대장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으니까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백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미 판관들은 사또에게 뒷돈을 두둑히 받아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소문이 올라왔지만 사또는 모든 상소문을 가로채어서 파기해버렸지요. 덕택의 백대장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백무성 대정, 그대가 병사들의 봉급을 횡령하고 무기고의 무기들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찌 변명할 것인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하겠소. 다만 소인은 하늘 아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없소이다. 백대장은 억울함에 이를 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관하로 끌려가서 옥에 갇히게 생겼지요. 백대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침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편한 잠자리에서 누워 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대장은 꿈속에서 또다시 천장군을 만났습니다. 백대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장군은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이, 백대장. 얼굴이 어찌 그리 죽상이 되었는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백 대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뇌물로 재판관들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끌려가게 생긴 일을 말했습니다. 천장군은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눈을 부릅뜨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탁자가 반으로 부서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슨 그 사또라는 자가 너를 모함한 게 아니더냐?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일이로구나. 그렇소. 하지만 이게 참. 이미 재판관들까지 모두 매수당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려. 천장군은 분노에 가득 차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다시 술잔을 들고 백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백대장 자네는 한양으로 올라가게. 그곳에 내가 알려준 집을 찾아가면 돼요. 갈 때는 붉은 끈을 오른팔에 묶으시오. 그리고 가서 천장군이 보냈다. 고만하면 될 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오? 그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과인을 믿고 따르시오. 장군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소. 다음 날 백대장은 관하로 끌려가서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사또가 보낸 명령이 조금 지체된 덕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지요. 이에 백대장은 갑자기 멀리 친척이 병이 위중하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또는 백대장이 어차피 옥살이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백대장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니까요.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인가요? 허나 그 덕에 백대장은 간신히 시간을 벌게 되었죠. 백대장은 당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백대장은 천장군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 나섰지요. 오랜만에 올라온 한양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대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양을 헤매이다 겨우 천장군이 일러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로구나. 집 앞에 이르자 백대장은 감탄의 탄성을 냈습니다. 궁궐 뺨칠 정도로 호화로운 대문이 눈앞에 턱하니 있으니 말입니다. 백대장은 천장군이 일러준 대로 붉은 끈을 오른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쪽문이 하나 열리더니 백대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대감나리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말이오. 백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제야 백대장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조판서의 집이었습니다. 거참 기이하구나. 꿈속에 있는 천장군이 어찌 이조판서의 집으로 나를 안내한 겐가. 백대장은 쭈뼛거리며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의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백대장은 그 노인이 이조판서라는 것을 알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조판서는 백대장을 보자마자 와락 백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백대장은 당황한 채로 이조판서에게 손을 붙들린 채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대가 백무성 대정이요? 이럴 수가. 그 꿈이 사실이었구려. 꿈이라니요? 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소.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으니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조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가파른 숨을 골랐습니다. 백대장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곽대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조판서는 자신을 곽대감이라 소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얼마 전부터 내 딸이 중병을 앓기 시작했소.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모셔도 차도가 없고 그 병이 점점 깊어져만 가더이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소용이 없었소. 내가 한나라의 이조판서로서 온갖 권력을 쥐고 있어도 내 딸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이더군요. 곽대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따뜻한 차로 목을 축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장군이 나타났소. 그 장군이 내게 이렇게 말했소.
내일이 되면 붉은 끈을 오른팔에 동여맨 한 사내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 사내는 내 딸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니 그와 혼인을 맺으면 죽음의 운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소? 당연히 나도 반신반의하였지. 헌데 백대장이 일이 나타난 거요. 맙소사, 어찌 그런 일이 다 있는 겁니까? 그 장군의 정체는 당최 무엇라 하였습니까? 분명 천봉대장군이라고 칭하더이다. 천봉대장군이라니. 천봉대장군은 옥황상제를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그야말로 하늘의 대장군이었지요. 그래서 본인을 천장군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백대장은 무릎을 탁 치고 말았지요. 백대장은 꿈속에서 천장군을 만난 일과 그가 보낸 길이 이조판서의 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대감의 따님과 혼인을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내 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대라는 것이요. 그 장군이 말한 그대로 자네가 내 집을 찾아왔으니 이건 운명이라 믿소. 내 딸을 구할 방법은 자네와 혼인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백대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곽대감의 간절한 표정과 천장군의 뜻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따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소인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곽대감은 기뻐하며 백대장의 손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았습니다. 고맙소, 백대장. 자네가 내 딸의 운명을 구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소. 혼례 준비를 서두르겠소. 한 달 내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소이다. 그렇게 백대장은 뜻하지 않게 운명적인 혼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백대장은 이조판서 곽대감과 약조를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또는 백대장이 귀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벼르고 있던 음모를 감행했습니다. 이놈! 내 뺀 줄 알았는데 겁도 없이 용케 돌아왔구나.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이다. 대정 백무성, 내 놈을 뇌물 혐의로 체포하겠노라. 백대장은 사또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저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백대장은 그저 묵묵히 관하로 끌려갔고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후 은화가 사또와 함께 옥에 갇힌 백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백대장 나으리께서 이렇게 옥신세를 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도 나으리답게 고개는 숙이지 않고 있구만. 머지않아 내 놈 목을 칠 망나니 앞에선 숙일 거다만. 그래도 사또 나으리가 그나마 내 놈을 챙겨주는구나. 이러니 사내는 역시 듬직한 분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백대장 나으리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내가 그대의 죄고 영혼이고 빛이라고 했던가. 허허, 이제 그 죄가 어찌 너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렸는지 알겠느냐? 허참, 어찌 그리 순진한 얼굴로 청혼하던 놈이 뇌물 혐의로 여기에 처박혀 있을 줄이야. 너도 알았겠지. 내 여자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 놈은 비참하게 처형당할 걸 말이야. 백무성, 참 꼴 좋구나. 여기저기서 너를 부관 참시하자는 소문이 돌아. 기껏해야 대장 노릇하던 내 놈이 처형되는 꼴. 나중에 잔치가 열리면 내 그 구경을 즐길 테다. 백대장은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견디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으나 그저 두 사람의 비웃음 속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백대장의 눈빛은 굳세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은하와 사또는 그런 백대장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이라 멋대로 착각하고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백대장의 사형일이 다가왔습니다. 백대장은 사형대에 올라섰고 망나니가 그의 목을 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망나니는 큼지막한 칼을 들고 공중에 빙글빙글 돌리며 마지막 춤을 추었습니다. 백대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나니가 백대장의 목을 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병사가 큰 소리로 백대장의 사형을 당장 중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틈에 곽대감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이 일을 즉시 중단하라. 이자는 무죄인이 당장 풀어주도록 하라. 망나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사형은 중단되었습니다. 백대장은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곽대감이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또에게 강하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볼 것이니 그때까지 백대장을 건드리지 말게. 사또는 곽대감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문도 모른 채 생선마냥 두 눈을 꿈뻑거렸지요. 곁에 있던 은하도 당황하여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사또의 죄목을 밝혀내려는 곽대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사또가 저지른 온갖 악행이 아주 그냥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탈세, 횡령 그리고 온갖 비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지요. 사또의 치부가 드러나자 관아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사또가 백대장에게 씌운 누명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곽대감은 서리빨 같은 기세로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재판관들조차 곽대감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사또, 내 놈은 뇌물뿐 아니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관아의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자들을 짓밟아왔다. 특히 백무성 대정에게 씌운 누명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죄다. 감히 이조 판서의 사윗감에게 그런 되도 않은 누명을 씌워? 사또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두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대감나리,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살려만 주시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울하게 몰아넣고 조롱하던 사또가 이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니 통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한 이는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그간 사또와 짜고 여러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또의 비호 아래 온갖 사치를 누려왔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마치 사또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대장이 그녀를 향해 차갑게 쳐다보자 은하는 그제서야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백대장 나리, 제가 잘못했어요. 사또와 손잡고 나쁜 짓을 했던 것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다 사또 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백대장을 비웃던 은하는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대장을 향해 비굴하게 용서를 빌고 있는 은하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리들과 백성들도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거요. 백대장이 차갑게 말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곽대감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또, 그리고 은하! 그간 너희들이 저질러온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사또와 은하는 더더욱 엎드리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비굴한 소리는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대장은 그들의 무릎 꿇은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후로 사또와 은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백대장은 곽대감의 딸과 혼례를 가졌습니다. 사또의 딸 서화는 병색을 완전히 걷어내고 건강해져서 백대장을 맞이했답니다. 서화의 미모가 어찌나 출중하던지 백대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씨는 어찌나 또 곱던가요.
첫날 밤에 백대장과 서화는 아침까지도 끈떡지게 뜨거운 거사를 치렀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장군에게 배운 무예 덕분에 점차 중앙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백대장은 여러 전장에서 무공을 세우며 나라를 지켰고 당당히 출세하여 중견 장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혹 천장군이 불쑥 꿈속에서 백대장을 찾아서 술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답니다. 옛말에 산마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를 칭하는 뜻이지요. 백대장은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공경에서도 그 올곧은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릇된 욕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때마다 산마태수를 기억하여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가는 고갯길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신상옥이라는 건달이었는데 평양 저작거리를 박치기 하나로 제압한 싸움꾼이었지요. 평양 시가지가 좁다며 뛰쳐나온 신상옥은 한양까지 접수하기 위해 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웬 사내들이 여인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여인이 다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지요. 이거사, 그만 저항하고 순순히 내놓거라. 자꾸 고집을 부리다 목숨까지 잃고 싶으냐? 상옥은 비록 건달이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질 나쁜 왈패만 골라 후두려 패는 협심 가득한 사내였지요. 헌데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가녀린 여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자 상옥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이놈들, 다 큰 사내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인 하나를 괴롭히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니놈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덩치만 믿고 함부로 끼어들다간 큰 코 다친다. 참견 말고 갈 길 가거라. 사내들의 말에 상옥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대신 여인 앞을 쳐 가로막으니 사내들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지요. 정령 피를 보고 싶은 게로구나. 형제들아, 저놈을 이 산에 묻어버리자.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사내들의 눈동자가 요상해지더니 손발톱이 길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놈들이 입을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지요. 그야말로 짐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허나 상옥이 누구입니까? 박치기 하나로 평양을 정복한 사내였지요. 짐승 흉내를 내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느냐? 일 없다. 상옥은 다가오는 사내의 무릎을 밟고 뛰어올라 그대로 박치기를 먹여주었지요. 그 한 방에 날카로운 이빨이 죄다 부러지고 눈, 코, 귀, 입에서는 피를 뿜었답니다. 거 한 놈 가지고는 내 머리통에 닿는지도 모르겠구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한꺼번에 덤비거라. 그러자 사내들은 컹컹 으르릉 괴성을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답니다. 상옥과 짐승 같은 사내들 간의 혈투가 벌어졌지요. 사내들은 들짐승처럼 날쌈지만 상옥의 주먹은 신들린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턱이 깨지고 머리가 터진 사내들은 낑낑 청승맞게 울부짖으며 달아나 버렸지요. 에라 이것들아. 싸움에 진 개처럼 도망갈 거면 어디 구석탱이에 묻힌 뼈다귀나 파먹거라. 도망치는 사내들을 지켜보며 상옥은 호탕하게 웃어 제꼈습니다. 웃음소리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산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불어닥칠 지경이었죠. 처자 괜찮소? 상옥이 여인을 일으키니 여인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가만 보니 여인의 발목에는 산짐승에게나 쓸 짐승덫이 물려 있었지요. 아니 어떤 빌어먹을 것들이 이런 짓을 했담. 상옥이 화를 내며 덫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매를 찢어 다친 발목을 감싸주었지요. 그제야 여인은 안심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헌데 여인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지요. 니신지는 모르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어. 헌데 다음부턴 조심하시오. 하마터면 다리를 잃을 뻔하셨소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듭 감사를 표하자 상옥은 마음이 찡해졌지요. 허참, 뭐 저런 몹쓸 것들이 있단 말인가. 멀쩡한 여인 다리에 덫을 채우질 않나, 둘러싸고 괴롭히질 않나. 이거 매가 모자란 것 같은데?
찾아가서 더 때려주든지 해야겠군. 그만두십시오. 저들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누구요? 저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무서운 요괴, 흥랑의 수하들이지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로고. 상욱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흥랑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흥랑은 이리와 여우를 무수히 거느린 대요괴이옵니다. 놈이 가축과 사람을 얼마나 잡아가는지 천령 이남 고을에는 원님조차 부임하지 않는답니다. 천령 이남 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 거기는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비명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다 흥랑의 소행이지요. 흥랑은 칼도 창도 통하지 않는 불사신인지라 관병조차 당해내지 못했답니다. 그제야 상욱은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흥랑의 수하들을 쳤으니 분명 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허나 상욱은 울상을 짓는 대신 씩 웃었답니다. 아주 단단히 엮였구만.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되었어. 아니, 은인께서는 지금 재미가 있으십니까? 엉엉 울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차라리 호탕하게 웃으면서 놈과 맞서는 것이 장부다운 일이지. 상욱의 대답에 여인은 빙그레 웃는 것이었죠. 상욱의 사내다움이 여인의 걱정스런 마음을 싹 날려버렸으니까요. 여인은 품속에서 웬 구슬을 꺼내어 내밀었지요. 은인님, 이걸 빌려드리지요.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야말로 흥랑의 수하들이 찾던 보물입니다. 구슬은 딱 봐도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듯 했답니다. 이것은 영험한 힘을 품은 구슬이옵니다. 이걸 놈에게 던지면 놈의 변신술을 능히 제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 내 싸움 솜씨로 놈을 박살낼 수 있겠군. 고맙소. 상욱이 기뻐하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답니다. 그 모습이 양귀비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상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인께 도움이 돼서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조만간 또 뵙지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십시오. 상욱이 다시 보니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천령 이남의 흥랑이라. 잘 기억해 두어야겠다. 상욱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달려갔답니다. 상감마마를 뵙게 해주시오. 어서 상감마마를 뵙게 해달란 말이오. 궁궐이 떠나갈 듯 소리치니 병사들이 뛰어왔지요. 아니 이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서 감히 상감을 뵙겠다고 행패를 부리느냐? 니깟 놈이 무슨 자격으로 궁궐에 왔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뵙게 해달라는데 잔말이 왜 이리 많으냐? 어서 상감께 안내나 하거라. 상욱의 대꾸에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덤벼들었지요. 허나 상욱이 발차기 몇 번, 주먹질 몇 번을 하니 죄다 널브러졌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훈련대장이 껄껄 웃으며 상욱을 불러들였지요. 솜씨가 대단한 호걸이로군. 그래, 장수가 되고 싶어 찾아온 건가? 아니오시다. 이 몸은 단지 천령 이남의 흥랑이라는 놈을 잡으려고 하외다. 무엇이? 흥랑을? 자네 제정신인가? 흥랑이라는 말에 훈련대장이 기겁을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흥랑은 불사신이라 조정의 토벌대조차 어쩌지 못한 요괴였으니까요. 창도 칼도 안 드는 흥랑을 대체 무슨 수로 잡으려는가? 다 수가 있지요. 그러니 저를 천령 이남의 사또로 발령해 주십시오. 가는 족족 죽어버리는 이남 고을의 사또가 되겠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허나 훈련대장은 결국 상욱의 용기에 탐복하였지요. 그리하여 상욱을 이남 사또로 발령해달라는 청거를 올렸답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상욱의 기계를 높이 사서 결국 사또로 임명하였지요. 말을 내어줄 테니 속히 이남으로 떠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가문 출신도 똑똑한 학자도 아니었던 건달 신상욱은 이남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헌데 이남 땅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대는 것이었지요. 이번 원님은 얼마나 버틸까? 덩치가 제법 큰 것이 꽤나 오래 버틸 것 같군. 에이, 사람아. 덩치가 크다고 대수냐? 지난번 사또는 반나절도 못 버텼잖아. 상욱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사또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내일 동이 트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때까지 관아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리하여 드넓은 관아에는 상욱만 남았지요. 상욱은 술병 하나를 옆에 낀 채 텐마루에 퍼질러 앉았지요.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너의 숨통을 끊어주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햇빛이 물러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욱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지요. 벼랑간과나 앞마당의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한복판의 일이 울음이라니 해괴하도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이리떼가 나타난 것이었죠. 수많은 이리들은 이빨을 드러낸 채 상욱을 천천히 에워쌌답니다. 거 기다리다가 잠이 올 지경이다. 뜸들이지 말고 싸게 덤비거라. 이리들은 샛노란 눈을 빛내며 상욱에게 덤벼들었답니다. 허나 상욱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오는 이리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날려주었지요. 한 방에 한 놈씩 뻗어버리니 기세등등하던 이리들이 어느새 꼬리를 말았답니다. 더 없느냐? 요새 이 몸이 보신탕이 땡기는데 고기나 적선하고 가거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황소만한 검은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흥낭이었습니다. 흥낭이 길게 울부짖자 저 담대한 상욱도 머리털이 곤두섰답니다. 놈은 솥단지만한 아가리를 턱 벌리고는 상욱을 덮쳤습니다. 이놈? 어림없다. 상욱이 날쌔게 피했지요. 그 바람에 애꿎은 관사 기둥만 물어뜯겼답니다. 흥낭의 턱힘이 얼마나 강한지 기둥이 수수깡처럼 부려졌지요. 상욱이 물렸다간 두 동강이 났을 것입니다. 흥낭은 기둥을 휙 뱉어버리고는 또다시 아가리를 쩍 벌렸지요. 이놈? 이거나 먹거라. 그때였습니다. 상욱이 품속에 숨겨둔 구슬을 꺼내들었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입안으로 던져 넣었답니다. 졸지에 영험한 구슬을 삼킨 흥낭은 펄쩍 뛰었습니다. 구슬이 뱃속에서 타들어가는지 흥낭은 떼굴떼굴 굴렀지요. 비명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지요. 자 마무리다. 저승에서 지옥불이나 실컷 맛보거라. 철퇴 같은 상욱의 박치기가 날아들었지요. 구슬의 영험한 기운이 흥낭의 요기를 모조리 흩어놓았습니다. 이제 흥낭은 덩치 큰이리에 불과했지요. 고작 이리 한 마리가 상욱의 무쇠 같은 박치기를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그리하여 흥낭의 머리통이 퍼서 하고 부서졌답니다. 흥낭이 숨이 끊어지자 나머지 이리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났습니다. 도망친 이리들은 그 이후 다시는 이남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상욱이 요괴 흥낭을 아주 통쾌하게 처치한 것이었습니다. 신임 사또가 요괴를 잡으셨다. 만세! 신임 사또는 요괴도 못 당하는 천하의 호걸이시다. 혼란스럽던 이남의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 소식은 한양의 조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주상전하도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하여 주상은 훈련대장을 보내어 상욱의 공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늑대여개를 잡아 죽이다니. 자네야말로 조선의 영웅일세. 과찬이십니다, 대장. 훈련대장은 주상이 내려준 큰 상을 상욱에게 전해주었지요. 상욱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큰 상에 이남 사또 자리까지 꿰어찼으니 건달 상욱이가 크게 출세한 셈이었지요. 백성들도 신상욱 사또가 영웅이라며 섬기고 존경하니 이남 땅은 말도 못하게 평화로워졌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 이거야 벼슬아치 생활이 이렇게 따분할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달 생활이나 계속할 걸 그랬구나. 사는 편했지만 벼슬살이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태생이 화끈한 모험을 좋아하는 상욱은 점점 너무나도 심심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맛있고 들이키는 술이 향기로우면 뭐합니까? 사나이 인생이 이렇게 평이해서야 좀이 쑤실 지경이었지요. 하여 상욱은 하는 일 없이 술만 잡고 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상욱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일었지요. 상욱이 놀라서 눈을 껌벅거리는데 아이쿠, 이게 어쩐 일이랍니까? 벼랑간 눈앞에 산속에서 구해줬던 여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자. 오래간만이구려. 그간 잘 지냈소?
호걸님 덕분에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간 편안하셨는지요?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음산한 바람이 훅 불었지만 천하의 상욱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덕분에 흥낭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소이다. 내가 박치기 한 방에 보내버렸는데 처자도 그 꼴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오. 그거 참 아쉽습니다. 저도 호걸님의 활약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여인이 사근사근하게 아양을 떠니 상욱의 기분도 오래간만에 좋아졌답니다. 어이차. 자, 받으시오. 그간 잘 썼소. 상욱은 여인에게 받았던 영험한 구슬을 돌려주었지요. 헌데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돌려주시다니요. 어쩜 호걸님은 무력이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요긴하게 썼으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내 어찌 처자의 물건을 탐하겠소. 호걸님은 정말이지 천하의 호걸이십니다. 여인은 감동했는지 그대로 상욱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허나 목숨을 구해준 호걸님께라면 바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헌데 이렇게 돌려주시니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상욱은 더욱 더 크게 웃었답니다. 그렇게 귀한 물건이요? 헌데 나는 구슬보다도 가지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자의 마음이요. 산길에서 본 이래로 나는 처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오. 그러면서 상욱은 처자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답니다. 처자도 피하지 않고 상욱의 품을 파고들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옵니다. 구슬 대신 저를 받으시옵소서. 받다뿐인가 아주 극락까지 보내드리겠네. 그리하여 상욱과 처자는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상욱은 8인만 장사가 아니었지요. 여인에게 쏟아낸 힘은 그야말로 팔도제일의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처자는 상욱의 힘 앞에 밤새 흐느끼고 또 흐느꼈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처자는 정신을 차렸지요. 상욱 호걸님, 제 이름은 호선이라고 하옵니다. 호선이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요.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내가 알 리가 있겠소? 이래봬도 내가 아는 글자라고는 내 이름 석자뿐이라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어 제끼는 것이었죠. 호선은 그런 상욱이 싫지 않았는지 함께 웃었답니다. 호걸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호걸님과 회포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이요? 조만간 먼 곳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소? 손님은 온갖 선물과 금은보화로 호걸님을 설득할 것입니다. 허나 절대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어째서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걸께서 무사하셔요. 상욱은 더 묻고 싶었지만 호선은 나타났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처자였지요. 아니 호선.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사라져버리다니. 나는 그대를 보고 싶은데 이걸 어쩌란 말이오. 상욱은 백방으로 호선을 찾았지만 호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선 팔도는 참으로 평화로웠지요. 물러거라. 명나라 사신 행차이시다. 명나라에 사시는 조선 땅에서 제일로 귀한 손님이었지요. 하여 주상전하는 음식과 화려한 연회를 준비하여 사신을 맞이했답니다. 오래간만이로고. 그래, 어쩐 일로 왔는가? 예, 전하. 사실 저희는 천령 이남의 현령 신상옥을 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신은 상욱을 만나게 해달라며 간곡하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부탁은 주상전하라 할지라도 거절하기 어려웠지요. 하여 상욱을 한양으로 급히 불러들였답니다. 반갑소. 조선 땅 제일의 호걸이 바로 신상옥이라고 들었소이다. 제가 또 한 호걸하지요. 그래, 어쩐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그대 도움이 꼭 필요하니 신호걸은 당장 우리랑 같이 황제 폐하를 뵈러 갑시다. 상욱이 무서운 흥낭을 퇴치하였다는 소문은 저 멀리 중국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괴들에게 시달린 명나라 황제는 상욱을 불려들여 요괴를 퇴치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오나 이 몸은 이남을 다스리는 현령입니다. 함부로 부임지를 떠날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상욱은 호선의 충고가 생각이 났지요. 해서 좋은 말로 거절을 했답니다.
헌데 사신은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이요. 우리 황제께서 요괴에게 매우 시달리고 있으니 꼭 좀 도와주시오. 금은보화와 온갖 재물을 원하는 만큼 드리겠소이다. 사신은 요괴만 퇴치해주면 중국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상옥은 무척 난처했습니다. 심지어 주상전하도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이었죠. 신혈령, 그대가 사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이 조선의 이름을 떨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상까지 그리 말하니 상옥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괴인지 뭔지는 제 손으로 끝장을 내고 오겠습니다. 그리하라. 하여 상옥은 주상께 큰 절을 올리고는 중국행을 받아들였지요. 상옥이 씁쓸히 대전을 나오는데 훈련대장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옥, 명나라로 떠난다는 소식 들었다네. 하여 내 자네에게 전해줄 것이 있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밖에.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갑옷 사인검일세. 훈련대장은 호랑이 4마리가 새겨진 칼을 건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괴를 퇴치한다는 보물 쌓인 참사검이었지요.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자네가 천령 이남으로 갔을 때 이걸 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네. 이번에야말로 이 검으로 천하의 요괴를 쓰러뜨리고 오게나. 사인 참사검을 소중히 받아든 상옥은 사신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상옥은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향했답니다. 상옥이 압록강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조선 땅에서 묵을 때였지요. 사신을 접대하는 공관에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한숨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그렇게나 말렸건만 대체 어쩌자고 청을 수락하셨습니까? 호선이었지요. 호선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답니다. 미안하오. 주상께서도 나서서 설득을 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소. 이미 벌어진 일이니 호걸께서 살아날 방도나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사신의 행렬에 합류하여 함께 명나라로 가겠다는 것이었죠. 괜찮겠소? 사신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오? 그건 염려 없습니다. 중국 사신은 제가 따라가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상옥은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호선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호선은 여종으로 위장하여 행렬의 뒤를 따랐습니다. 헌데 누구 하나 지적하는 이가 없었지요. 일행 중 그 누구도 호선이 합류한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상옥의 눈에만 호선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신통하오. 대체 어디서 그런 재주를 익히셨소? 별거 아닌 잔재주의옵니다. 호걸께서는 괴념치 마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신경 쓰시지요. 상옥이 충고를 듣지 않은 것에 화가 났는지 호선의 태도는 어딘가 쌀쌀맞았지요. 찔끔한 상옥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여하튼 상옥은 부지런히 말을 달려 명나라 궁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대가 조선의 호걸 신상옥인가? 장부다운 기계가 넘치는 것이 과연 천하의 영웅이로구나. 감사하옵니다, 폐하. 조선 땅을 괴롭히던 대욕의 흥랑을 퇴치했다고 했나? 그러하옵니다, 폐하. 대답이 시원시원한 것이 마음에 드는군. 그대가 와줘서 참으로 든든하구나. 황제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대라면 내 후궁을 괴롭히는 못된 요괴를 퇴치할 수 있겠군. 여봐라. 이 호걸에게 금은 보화와 보물을 상으로 내리거라.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커다란 상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하나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다른 하나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이 들어있었지요. 이 갑옷은 황실을 보물이니라. 창칼이 듣지 않고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 천하의 으뜸가는 갑옷이로다. 상옥이 갑옷을 입자 위풍당당함이 하늘을 찔렀지요. 황제의 신하들 중 그 모습에 경탄을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못된 요괴를 바로 처리해 줄 수 있겠나? 호걸님, 아직 아니 됩니다. 물론이옵니다, 폐하. 역시 시원시원하구나. 그럼 오늘 밤 요괴가 나타날 무렵 별궁으로 가주게나. 옆에서 호선이 말렸지만 상옥은 대뜸 수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것을 싫어하는 상옥은 일단 들이받고 보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궁궐에 도착한 첫날 바로 요괴 퇴치를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대체 어쩌자고 곧바로 승낙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는 법이요. 곧장 쳐들어가서 바로 쓰러뜨리면 될 일 아니겠소? 호선 처자는 너무 심려치 마시구려. 심려가 되는 걸 어쩝니까? 제가 정말 호걸림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싶습니다. 허나 상욱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아무렴 그 많은 조선 사람 중에 명나라 황제에게 보물과 금은보화를 받은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앞다퉈 상욱을 치하하니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답니다. 반면 호선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자, 날이 어두워졌소. 그럼 난 별궁으로 가보겠소이다. 잠시만요. 가기 전에 그 갑옷은 벗고 가시지요. 상욱이 요괴를 잡으려 가려는데 호선이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보물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칼을 막는 갑옷을 벗으라고? 그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가면 요괴와 마주치기도 전에 들킬 것입니다. 그럴 바엔 벗어두는 것이 낫지요. 상욱은 미심쩍은 기분이었지만 호선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하여 갑옷도 없이 의복만 걸친 채로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구슬을 받으셔요. 지난번처럼 이것이 호걸림을 도와줄 것입니다. 고맙소. 구슬을 받아든 상욱은 또벅또벅 궁궐을 가로질렀습니다. 불 꺼진 궁궐은 요기가 감도는 것이 참으로 으스스했지요. 다들 요괴의 소문에 방 밖으로 얼씬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욱은 당당히 별궁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으로 상욱이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후궁이 몸을 일으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가 조선 땅에서 온 장사인가요? 듣던 대로 사내대장부로군요. 누구십니까?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뻔했습니다. 후궁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미모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랍니다. 장사께서는 어쩐 일로 제 방에 오셨나요? 목소리마저 어찌나 아리따운지 마치 꾀꼬리가 노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상욱은 멍하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지요. 별궁에 요괴가 있다 하여 왔습니다. 제가 요괴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힘없는 여인이랍니다. 단지 신통력이 조금 있을 뿐이지요. 후궁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혹적인지 상욱은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지요. 제가 가진 신통력이라고는 관상을 보는 능력이 전부랍니다. 어디 장사님의 관상을 좀 볼까요? 후궁은 그 초승달가운 눈을 가늘게 뜨며 상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장사님, 혹시 최근에 요괴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것도 아주 강대한 요괴 말이에요. 작년에 대욕의 흥랑을 쓰러뜨린 적이 있었지요. 아니요. 장사님은 마치 방금 전까지 요괴를 만나고 오는 것 같아요. 금시초문이었지요. 이 명나라 땅에 올 때까지 요괴는 코빼기도 못 보았으니까요. 상욱이 고개를 저었지만 후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요괴는 둔갑술에 능하지요. 혹시 장사님 주변에 미색이 아주 뛰어나거나 신통력에 능한 자가 있지 않나요? 상욱의 머릿속에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호선이야말로 아주 아름답고 신통력에 능했으니까요. 상욱이 호선에 대해 말하자 후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요괴의 소행이에요. 어쩌면 장사께서 쓰러뜨렸다는 흥랑의 복수를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상욱은 가슴이 덜컥 했답니다. 호선이 요괴라니요. 헌데 후궁의 말에 틀리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혹시 그 요괴가 장사님께 해준 말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갑옷을 입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보셔요. 요괴랑 싸우러 가는데 보물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분명 장사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에요. 상욱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제 보니 호선이 상욱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갑옷을 입는 대신 이 구슬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상욱은 주머니에서 호선이 준 구슬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들여다보던 후궁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어머나,
이건 여우 구슬이 아닌가요? 여우 구슬이라니요? 천년묵은 구미호가 둔갑술을 쓰거나 사람을 홀릴 때 쓰는 구슬이어요. 이것이 장사님을 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수가. 그럼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후궁은 구미호는 아주 위험한 요물이라며 부르르 떠는 것이었죠. 허나 쓰러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욱은 솔깃해졌습니다. 여우는 자네에게 이 구슬을 주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흥낭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걸 역이용해 보셔요. 이 구슬을 돌려주지 말고 지금 꿀꺽 삼켜버리세요. 그러면 여우의 요력이 죄다 흩어져서 손쉽게 붙잡을 수 있답니다. 상욱은 한참 동안이나 구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구슬이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허나 이걸 먹기만 하면 상욱을 죽이려던 구미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걸 먹으면 장사님은 신통력을 얻으실 거예요.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호걸이 되실 것입니다. 후궁은 거듭해서 구슬을 먹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상욱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호선이 아무리 요괴라고 해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후궁마마. 충고는 감사하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마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째선가요? 이 구슬이 없어지면 호선이 큰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호선이 요괴라 할지라도 제가 마음에 둔 여인을 해칠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상욱은 단호히 거절을 했답니다. 후궁은 아쉬움에 눈을 떨며 몇 번이나 구슬을 삼키라고 권했지요. 장사님, 어서 천하제일의 호걸이 되셔서 저를 가지셔요. 저는 황제의 후궁이 아니라 장사님의 여자가 되고 싶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제게 여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상욱은 단호히 거절을 하였지요. 그러자 갑자기 후궁이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불길하고 요사스런 웃음이었지요. 상욱이 놀라서 정신을 차리니 아름답던 후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털색깔이 시뻘건 여우 요괴가 모습을 드러내었답니다. 감히 나를 홀리다니. 이 요망한 여우야, 각오하거라. 이 어리석은 놈이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마시려 드는구나. 어디 한번 죽어보거라. 상욱이 주먹과 발길질을 날렸지만 부려오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주먹을 피한 부려오는 기다란 손톱을 뻗어 상욱의 목을 움켜쥐었지요. 목을 조르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답니다. 흥낭을 쓰러뜨렸다고 하여 걱정했는데 별거 아니로구나. 자, 네 놈을 죽이고 그 간을 꺼내 먹어야겠다. 상욱이 몸부림쳤지만 부려오는 너무나도 강했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부려오가 손에 힘을 주니 점점 정신이 몽롱해졌답니다. 이 손 놓거라. 어서 놓으란 말이다. 상욱이 힘이 빠져 쓰러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부려오가 입을 벌리고 상욱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하였지요. 순간 상욱의 품에서 무언가가 쏙 빠져나왔습니다. 호선이 주었던 여우구슬이었지요.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여우구슬에서 눈부신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새하얀 여우 한 마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는 단숨에 몸을 날려 부려오의 목을 물었지요. 아니 이것이 감히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부려오는 악다구니를 치며 흰여우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참을 드자비질을 한 끝에 부려오가 흰여우의 꼬리를 붙잡았지요. 부려오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 흰여우는 그만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두년 놈들을 모조리 죽여야겠구나. 글쎄, 네가 그럴 수 있을까? 그때였지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상욱이 쌓인 참사검을 뽑아들었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불려오는 호랑이 울음에 너무 놀라 찔끔 움쳐들고 말았습니다. 이놈? 요망한 여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욱은 온 힘을 다해 쌓인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일격에 부려오는 머리가 달아나고 말았지요. 부려오의 몸뚱이가 꿈틀
했지만 사인검의 배인 상처는 불여우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꿈틀댄 불여우는 그걸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호걸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호선. 그대 덕분에 또 목숨을 구했소이다. 그제야 모습이 돌아온 호선은 숨을 헐떡거렸지요. 호선은 불여우와 싸우느라 아주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그래도 호선은 뭐가 기쁜지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호걸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구슬을 삼키셨다면 저는 호걸님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이요. 내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 아니겠소? 그러게 말입니다. 미련하신 것이 이럴 땐 참으로 좋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구만. 상욱은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바로 그때 소란에 놀란 천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처치하였는가? 천자는 방 안을 둘러보다 후궁의 옷 위에 쓰러져 있는 불여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별궁에 나타난 요괴가 바로 후궁이었다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참으로 고맙네. 황제는 상욱이 명나라를 구했다며 그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를 받을 리는 제가 아닙니다, 폐하. 제가 대요괴를 둘이나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 호선의 공이 컸지요. 응? 호선이 누군가? 내 눈엔 자네뿐인데. 헌데 황제의 눈에는 호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상욱의 옆에서 호선은 싱긋이 웃을 따름이었답니다. 명나라에서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 상욱은 모든 벼슬자리를 거절했답니다. 대신 고향 평양으로 돌아가서 근사한 저택을 마련하였지요. 얼마 후 상욱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과 혼례를 치렀답니다. 모두들 어디서 데려온 신부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상욱의 신부는 구미호인 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이환영한 상욱과 호선은 100년을 해로하였지요. 최후에는 상욱도 호선도 호련히 모습이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둘이 마침내 돌을 깨우쳐 등선을 하였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이후에도 신상욱의 집안에서는 은혜 갚은 구미호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세상 일은 참으로 신통한 것 같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마을에 덕팔이라는 노쇠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마을 유지이자 지역 최고 부자인 조대감 댁에서 나고 자랐죠. 헌데 덕팔이는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으이그 저놈의 노인네 어쩌면 좋나? 장독대 하나 못 옮겨서야 어디 쓸 데나 있어? 그것뿐이에요? 급해서 부르면 오는데 한 세월 걸리지 가는 귀는 먹어서 말귀도 못 알아먹지.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조대감과 그의 젊은 아내 은실마님은 덕팔이의 구분 등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종종 덕팔이도 다 들리게끔 험담을 해서 덕팔이의 축 처진 어깨는 더욱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실상 덕팔이가 조대감을 코올리게 시절부터 돌보고 키운 거나 다름없었지만 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조대감은 덕팔이를 그저 늙고 쓸모없는 머슴으로만 여겼습니다. 세월을 함께한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덕팔이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여보, 이참에 집안 머슴들을 싹 물갈이하는 게 어때요? 덕팔이 말고도 쓸모없는 녀석들 많잖아요. 다 쫓아내고 젊고 쌩쌩한 녀석들로 다시 들입시다. 그대 말이 맞소.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이식충이 놈들을 더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비. 심지어 은실마님은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심성이 표독스럽고 냉정해서 특히나 덕팔이를 못살게 굴었죠. 조대감은 어리고 예쁜 아내를 무척이나 아껴서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덕팔이는 자꾸만 들리는 험담이 듣기 괴로워서 마당을 쓰는 척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지는 날로 갈수록 말을 듣지 않았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기운이 쭉쭉 빠졌습니다. 차라리 명줄이라도 짧았으면 좋았으려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에 필요한 육신으로 어영부영 사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덕팔이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힘없이 빗자루질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는 하루 일과를 간신히 마치고 맛없는 저녁 식사를 대충 먹은 후에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잠이 부쩍 줄어든 탓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상에 뉘었건만 마음은 온통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조대감과 은실마님의 구박이 자꾸만 떠올랐고 한낱 짐짝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허참 잠도 오지 않는구나. 결국 덕파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안 마당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흐릿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덕팔은 별채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나 괜히 심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귀를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은밀하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하거라. 대감나리가 잠에 드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말이다. 덕파리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는 은실마님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덕파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별채 쪽에서 났지요.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은실마님과 겁에 질린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파리는 몸을 낮추고 별채의 장지문의 귀를 가져갔습니다. 마님, 이러다가는 저 큰일 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큰일? 그 큰일이 그 바지 속에 숨어 있느냐? 그래, 어디 이 마님에게 보여봐라. 얼마나 큰지는 내가 확인해 보마. 마님, 많이 되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되느냐.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검지에 침을 묻혀서는 조심스럽게 장지문의 손가락 구멍을 뚫어서 안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에그머니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실마님이 집안 젊은 머슴과 다정하게 몸을 맞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실마님은 이런 식으로 젊고 잘생긴 집안 머슴들을 밤중에 불러서 밤시중을 시키는 것이었지요. 못 볼 것을 보아버린 덕파리는 후다닥 별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이구야, 한 집안의 한방마님이 남자를 이래 밝혀서야 큰일이로구나. 그러고 보니 은실마님은 조대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젊고 쌩쌩한 머슴을 새로 들이자고 말을 하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별채 안에서는 은실마님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젊은 머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파리는 너무나도 남사스러워서 귀와 눈을 씻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덕파리는 은실마님과 뒤엉킨 머슴의 젊음과 생기가 부러웠습니다. 젊었을 시절 덕파리도 힘 하나는 끝내주는 머슴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도리가 쌩쌩하다 못해 장어마냥 아주 힘이 불끈불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불끈거리기는커녕 불쌍할 따름이었죠. 덕파리는 한숨을 푹 내쉬고 더욱 서글퍼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대감 댁의 식솔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산스럽게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대감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덕파리도 노쇠한 몸을 채찍질하며 일했지요. 만나는 음식이 상다리 부러지도록 올랐고 풍하게 울리며 아리따운 기녀들이 춤사위를 펼쳤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도 즐겁게 잔치를 즐겼지요. 흥이 잔뜩 올랐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사위까지 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는 소리가 이어졌죠. 조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덕파리를 불렀습니다. 거참 재수없게 웬 목탁 소리더냐? 잔칫날이라 소문이 났는지 스님이 닭발을 하러 온 듯 하옵니다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또 찾아왔노? 말이 좋아 중이지 거지 새끼나 다름없구나. 얼른 나가서 땡중놈을 쫓아내거라. 조대감이 짜증 섞인 어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파리는 고개를 숙이고는 대문으로 나갔지요. 조대감이 쫓아내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착한 덕파리는 차마 스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부엌에 잠시 들려서 나물무침을 얹은 찬밥을 들고 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 한 그릇 베푸신다면 부처님의 자비가 이 집안에 가득할 것이요. 예, 스님. 여기 별거는 아니지만은 이거라도 받으시지요. 고맙소이다. 나무아미타불, 어르신의 따스한 마음 덕에 소승이 큰 은혜를 입었소. 그대에게도 반드시 부처님의 가호가 따를 것이니 부디 몸과 마음 편안하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나무아미타불. 덕파리는 합장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렴 정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스님을 내쫓으라고 한 걸까요? 덕파리는 조대감의 덕없는 행동에 근심 걱정이 한층 더 깊게 쌓였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스님에게 몰래 시주를 하고 돌아온 후 조대감 댁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흥겨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상을 들고 나르던 머슴 한 놈이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그 탓에 음식이 가득 담긴 잔치상을 바닥에 쏟아버린 것이었죠. 은쟁반 위에 올라있던 전이며 구운 고기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놈! 정신머리를 어디에 판게냐? 미쳤구나 아주! 이를 본 조대감이 분노하며 머슴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머슴은 주섬주섬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이게 실은 덕파리 할배가 자리를 제대로 못 봐줘서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저보고 얼른 옮기라더니 자기는 쏙 빠져서 딴짓이나 했습니다요. 아니옵니다, 대감나리. 저는 저런 말을 한 적 없사옵니다. 다짜고짜 덕파리 탓을 하지 뭡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던 덕파리는 당황하며 두 손을 저으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과 은실마님은 덕파리의 말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실마님은 아주 잘 걸렸다는 듯이 덕파리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영감탱이가 나이만 처먹고 대가리만 굴릴 줄 아는구나. 남한테 일이나 떠넘기고 말이야. 조머시! 덕파리 내 이놈! 요령이나 피우다가 이 사단이 났구나. 덕파리는 억울한 마음에 열심히 무어라 말하였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하인 중 한 명이 슬슬 눈치를 보더니 질세라 조대감에게 덕파리가 스님에게 몰래 시주한 사실을 고자질 해버린 것입니다. 대감날이 덕파리 할배가 유령을 피운 것이 맞을 겁니다. 아까 나리께서 땡중놈을 쫓아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파리 할배가 글쎄 몰래 음식을 챙겨주지 뭡니까? 무어라! 아니, 이놈이! 이 말을 들은 조대감의 얼굴은 불같이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대감은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집안 음식을 거짓 땡중놈에게 퍼다 줬단 말이냐? 아이고, 나으리. 아무렴 그래도 스님을 그리 쫓아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무어라!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다니 내 도저히 못 참겠다. 조대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덕파리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매몰찬 발길질의 덕파리는 어구구 소리를 내며 그대로 휙가닥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여봐라! 이 망할 것을 광에 가둬라. 손님이 가시면 오늘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알려주겠다. 조대감의 호령에 집안 하인들이 덕파리를 붙잡아 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덕파리는 억울하다고 목 놓아 소리쳐 외쳤지만 모두들 덕파리의 울음을 외면할 뿐이었죠. 손님이 가고 조대감은 엄포를 내놓았던 대로 직접 몽둥이를 들고 가서 덕파리를 신나게 떡매질을 쳤습니다. 아니 아무렴 머슴의 하인이라지만 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노인네에게 이리 모질게 매질을 하다니요. 정말 인성이 개떡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반시진에 가깝게 매질하던 조대감은 몽둥이가 반으로 부러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안 되겠다. 이 빌어먹을 녀석을 쫓아내거라. 더 보다가는 정말 내 손으로 이놈의 명주를 끊어버릴 것 같다. 예, 나으리. 덕파리는 엉망진창이 된 채로 조대감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 몸성한 곳이 없었지요. 게다가 마을 최대 유지인 조대감의 눈밖에 난 탓에 마을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평생을 바쳐 일했건만 남는 건 모진 멸시와 구박뿐이구나. 그래, 사내라도 들어가 나무 뿌리나 뜯어먹으며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덕파리는 한탄을 하며 다친 몸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덕파리는 버려진 산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더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랑은 마주치지 않겠구나. 덕파리는 허름한 산채의 자리를 잡고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고되었지만 점차 산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땔감을 구하고 나무 열매와 산나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산에서의 생활이 적응된 덕파리는 전에 없던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죠. 덕파리는 오늘 하루 일과인 땔감을 모으러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위는 고요하고 새들만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처량하게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제발 좀 도와주시오. 갑작스레 들려온 울음소리에 덕파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덕파리는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목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숲속 깊숙한 곳에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글쎄 그곳에는 소뚜껑만한 자라가 뒤집혀서 엉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그래, 거기.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횟가닥 뒤집히고 말았소. 아니, 이게 뭐야? 자라가 말을 다 하네? 거참 기이한 일이로고. 덕파리는 울면서 버둥거리는 자라를 보며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더랬죠. 자라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면서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보는 덕파리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정말 고맙소. 그대는 생명의 은인이오. 덕파리는 두 팔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라의 몸통을 잡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자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요. 에이구구, 뭐가 이래 무거워? 뭐 돌덩이를 잡수셨소? 아, 힘 좀 더 바짝 줘보시오. 그러고 있수다. 내 젖먹던 힘도 내는 중이요. 덕파리는 낑낑거리며 자라를 들어 올리려 했었지만 힘이 붙여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허리가 부러질 것만 같았지요. 거의 다 됐소? 좀만 더 하면 뒤집히겠소? 꼼짝도 안 하던 자라가 흔들거리면서 슬슬 뒤집힐 낌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덕파리는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라가 휙 뒤집혀서 네 다리가 바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파리는 힘이 쭉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자라는 덕파를 향해 활짝 웃으며 앞발을 퍼덕거렸습니다. 됐다 됐어? 그대로 뒀으면 꼼짝없이 승냥이나 이리들한테 잡아먹혔을 거요. 200년 자라생을 허무하게 보낼 뻔했는데 노인 덕에 살았소? 200년? 아니, 나이를 그만큼이나 잡수셨소? 허참, 내 덩치를 보시오. 200살이면 오히려 어린 편이지. 그런데 자네도 그 정도 먹은 거 아니오? 에이, 내 자라 선생에 비하면 한참은 어리지. 200살은 무슨, 이제 곧 환갑이요. 뭐요? 그런데도 힘을 그리 못 쓰시오? 아이고야, 우리 아우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나 보구만. 당최 무슨 고생을 했길래 그리 폭삭 늙어버렸대? 자라는 은근슬쩍 반말을 하면서 덕파리를 동정했습니다. 순간 덕파리는 괜히 도와줬나 싶었지요. 허나 자라는 그리 몰상식한 사람, 아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우가 이리 힘을 써주었는데 형님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이래 보여도 인덕을 하는 자라요. 자, 아우야, 거 이름이 뭐라 하는감? 덕팔이라고 부르시오, 자라 형님.
오냐 그래. 덕팔아,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주마. 너 임마 이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요? 자라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산에 말이다. 아주 영험한 연못이 하나 있다. 옛날에 한 붕어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실수를 해서 여기 산에 떨어졌거든. 그때 생긴 연못이요.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못 찾아요. 그런데 말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 그때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받는 바위를 찾거라. 그게 무슨 소리요?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받는 바위라니요? 그걸 어떻게 찾소? 이놈아, 산 정상에 올라서 해가 뜨는 걸 지켜보면 보이지 않겠냐? 아이구야, 제 나이에 산 정상을 오르라고쇼. 영험한 연못 찾다가 저승 갈 일 있어. 이놈 자식이? 내가 네 나이 때는 임마 조선 팔도에 산이란 산은 다 올라가 봤다. 엄살 피우지 말거라. 여튼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서 그 자리로 가면 말이다. 내가 말한 그 영험한 연못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말이요? 그 연못에서 낚시를 해서 붕어놈을 낚으면 되는데 또 그 붕어를 낚으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 보통 낚시를 할 때는 구부러진 바늘을 쓰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그놈은 낚이지 않어. 대신 똑바른 바늘을 꿰어야 해요. 일자로 쭉 펴진 바늘을 꿰어서 낚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붕어 자식이 냅다 낚시줄을 물 것이다. 그렇구려. 그러면 그 붕어를 잡아서 붕어탕이라도 만들어 먹으면 되겠수? 아니 된다 이놈아. 뭐 붕어탕으로 먹어도 좋기는 하겠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 절대 잡아먹지 말고 그 물을 넣어둔 죽통에 잠시 담가 놓거라. 그러면 좀 있다가 붕어가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빌게다. 살려달라고 빈다굽쇼. 에이, 형님, 거짓말도 작작하시오. 붕어가 어찌 말을 다 한단 말이오? 자식아. 그러면 나는 말하는 자라인데 지금 내 놈 눈앞에 있지 않느냐? 아차, 그렇구려. 자라는 툭툭 혀를 차며 덕팔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붕어가 말을 하면 들어주거라. 그러면 자기를 연못에 다시 돌려놓아 달라고 할 거다. 해주면 보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게야. 하나는 자기를 담았던 죽통에 금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방울을 줄 거다. 오라, 그러면 금을 받으면 되는 거군요. 방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조선 사람이면 말을 끝까지 듣거라. 절대 금을 고르지 말고 방울을 골라야 해요. 방울이요? 그걸 어디에 씁니까? 형님 말 듣거라. 만약 금을 고르면 넌 그냥 평범한 놈으로 끝나겠지만 방울을 고르면 너의 인생이 확 달라질 게다. 알겠지? 명심하거라. 금이 아니라 방울을 고르거라. 자,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겄다. 너도 몸 조심하고 잘 지내거라. 자라는 그리 말하고는 어기적 숲속으로 기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덕팔이만 홀로 남겨져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라하고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영 실감가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만. 그래, 방울을 고르라는 말이지? 덕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하다가 자라 형님의 말을 믿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라 형님의 말대로 다음날 새벽녘에 산 정상에 올라야 했거든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덕팔이는 자라 형님의 조언대로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녘에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등산이 고되었지만 꼭 참고 해가 뜨기 전에 간신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산바람을 맞으며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리자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더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냐, 저기로구나. 그러자 아침 해가 비추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죽통과 낚시대 그리고 바늘을 하나 챙겨서 불이 나게 태양빛이 비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자라 형님 말대로 커다란 바위가 있지 뭡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산에 있는 연못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곧바로 자리를 펴고 낚시줄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기다렸지요. 한 시즌이 지나도 줄이 끄떡도 하지 않아서 덕팔이는 꼬벅꼬벅 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낚시줄의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이거구나. 덕팔이는 신이 나서 낚시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낚시줄에 매달린 것이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낑낑거리며 잡아당겨도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덕파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낚시대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엽고 큼지막한 붕어가 한 마리 딸려 올라왔습니다. 영험한 붕어는 크고 웅장했습니다. 덕파리의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거대했고 붉은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용의 갑옷처럼 견고하고 단단해 보였지요. 덕파리는 붕어를 공손하게 잡아서 물을 담은 죽통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죽통에 넣기도 전에 붕어가 펄떡거리면서 덕파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보시오. 낚시꾼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들리잖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그래, 붕어 선생. 뭐 할 말이라도 있어? 붕어는 자라 형님의 말대로 애걸보걸하며 매달렸습니다. 덕파리는 모른 체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지요. 붕어는 그러자 꼬리를 흔들며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한번 살려주시오. 뭐 어떻게 나를 낚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붕어탕이 될 운명은 아니란 말이오. 나를 연못에 돌려만 준다면 크게 보상하겠소. 어떻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거참 속고만 살았나? 내가 지금 이런 붕어꼴이라지만 그래도 한때는 용이 될 뻔한 붕어이올시다. 그러니 딱 한 번 믿고 나를 연못에 돌려놓아 주시오. 부탁이오. 붕어가 그리 부탁을 하자 일부러 덕파리는 조금 뜸을 들이다가 알겠다며 붕어를 다시 연못에 풀어주었습니다. 심성이 참으로 선한 자로구려. 좋소. 내 약속대로 큰 보답을 하겠소. 단 그대가 선택을 해야 하오. 첫 번째를 고르면 저 죽통에 금을 가득 채워주겠소. 두 번째를 고른다면 귀한 방울을 하나 주겠소. 어떤 거로 하겠소? 그러면 방울로 하겠소. 안 그래도 집안이 영 삭막한데 방울이라도 매달면 좋겠구려. 덕파리는 자라 형님과 약속했던 대로 방울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붕어는 깜짝 놀라며 조금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거면 되겠소. 고작 방울을? 여기 죽통에 금을 한가득 담으면 평생 먹고 놀고 살 수 있을 텐데.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심 없어. 그것보다는 방울이 더 끌리는 구려. 뭐 좋소. 내가 준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붕어가 한 입으로 두 말해서는 아니 되니 말이야. 붕어는 그러더니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낡고 볼품없는 방울 하나를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좋소. 나는 약속대로 보상을 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소. 길 살펴서 가보시오. 붕어는 그러고는 다시 물속으로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덕파리는 볼품없는 방울을 집어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흔들어도 방울 소리도 나지 않는 아주 낡은 방울이었죠. 어째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라 형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산채로 돌아온 덕파리는 한참을 방울을 살펴보았으나 영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또 속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항상 남 좋은 일이나 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그러면 또 어떻고 저러면 또 어떠랴. 부끄럼 없이 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게지. 덕파리는 허탈한 심정에 자리에 뻗어 드러누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힘든 산행을 하여서 피곤했는지 잠이 솔솔 왔지요. 그러고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덕파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급기야 우르릉 쾅 하는 천둥번개 소리도 들렸죠. 하늘이 뒤집히는 듯한 소리에 덕파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눈앞에는 자라 형님이 있었습니다. 덕파라, 잘 잤느냐? 아니, 형님. 여긴 또 어쩐 일입니까? 밖을 보거라.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야 때가 된 것 같구나. 덕파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마치 하늘이 터진 듯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고 바람은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덕파리는 깜짝 놀라 자라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건 다 너 덕분이다. 사실 내가 한 가지를 빼놓고 말해주지 않았단다. 그 붕어를 낚으려면 똑바른 바늘이 필요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올곧고 선한 마음이다. 너와 같은 심성이 없었으면 붕어는커녕 피라미도 낚지 못했을 게다. 그리고 그 덕에 금은보와 따위보다 더 큰 보상을 얻게 되었다. 그 붕어는 용이 되려는 욕심에 여의주 2개를 품었단다. 그 탓에 용이 되지 못하고 승천하려던 와중에 무거워서 추락한 게지. 그리고 그 숨겨진 여의주는 바로 그 방울 안에 숨어 있단다. 덕팔이는 자라 형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주라고쇼? 내가 그걸 얻었다고요. 어서 그 방울을 까보거라. 덕팔이는 어리둥절한 채 자라 형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방울을 조심스럽게 까보자 그 안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덕팔이는 깜짝 놀라 방울을 쥐고 있던 손을 떼었고 그 순간 방울 안에서 작은 여의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의주는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붕어 녀석은 여의주를 하나만 갖게 되어서 몸이 가벼워졌다. 용이 되는 게지.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돌풍이 몰아치며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굵고 시퍼런 벼락이 덕팔을 향해 직격으로 내리쳤습니다. 벼락이 몸을 타고 지나가자 덕팔이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자라 형님은 천천히 덕팔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덕팔아, 아오야.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게다. 자라 형님은 그리 말하고는 몰아치는 폭우 속으로 걸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뜯겨나간 초가집 지붕으로 비추는 밝은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기절했던 덕팔이도 눈부신 햇빛에 깨어났지요. 이럴 수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처음에는 번개를 맞고도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뿐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힘이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쥐어보니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힘이 느껴졌고 온몸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힘은 뭐란 말이냐? 덕팔은 이상함을 느끼고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채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다가가 얼굴을 씻으려고 고개를 들이웠을 때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다시 물에 얼굴을 비추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젊은 청년은 다름 아닌 덕팔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의안이, 내가 젊어졌잖아. 우물에 비친 얼굴은 덕팔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도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해졌으며 근육도 탄탄해졌습니다. 덕팔은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젊어지다니. 자라 형님 말이 맞았구나. 새로운 인생? 그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게야. 덕팔은 신이 나서 산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바람처럼 가볍고 땅 위를 달릴 때마다 발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뛰는 속도도 점점 빨라졌고 어느새 덕팔이는 산을 누비며 자유롭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사슴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덕팔이는 그 사슴을 따라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덕팔이는 사슴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힘이 넘쳐나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다.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른 덕팔이는 바위에 발을 내디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덕팔이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희망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덕팔이의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덕팔이는 눈에 힘을 주고 연기가 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멀리 있는 광경이 서서히 또렷해지더니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리안이 따로 없었지요. 그런 자신의 시력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덕팔이는 불이 나는 곳은 다름 아닌 조대감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거 조대감댁 아니더냐? 조대감댁이 불타고 있다. 조대감댁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조대감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개중에 익숙해 보이는 사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잔칫날 귀중한 손님이라며 온 사람이었습니다. 맙소사, 그때 그자는 강도였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저자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조대감댁을 미리 정찰하였던 것이지요. 집안에 재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경비들의 수는 몇이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안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덕파리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조대감과 은실마님 그리고 머슴과 하인들은 모두 덕파리에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거짓으로 누명까지 씌워서 갖은 고초를 겪게 하였지요. 허나 나는 새로운 삶을 찾은 장덕파리로다. 하지만 덕파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인한 몸을 준 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요? 또한 아무리 못되었다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가축들 마냥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덕파리의 가슴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결심하자마자 덕파리는 한다름에 산을 내려갔습니다. 펄쩍펄쩍 절벽을 뛰어내려서 하산하니 얼마 걸리지도 않았지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달려서 불이 난 조대감댁을 찾았습니다. 사내놈들은 필요 없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빼앗거라. 어이구, 이 찾아보게. 살결이 곱기도 하지. 오늘부터 너는 내 색시다. 덕파리가 재빨리 내려왔지만 이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도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강도들은 신이 나서 조대감댁을 약탈하였습니다. 심지어 은실마님은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못된 여인이었지만 미모 하나만큼은 출중하여서 강도들이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은실마님의 하얀 손목을 붙잡더니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비켜라 이놈아. 내가 먼저 침발은 여자다. 어딜 침발랐다는 게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신랑 도장을 찍어야겠다. 강도가 너절한 웃음을 터뜨리며 바지를 쑥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덕파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지요. 덕파리는 그런 강도의 목덜미를 붙잡더니 번쩍 들어서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땅에 처박힌 강도는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냐 이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냐? 이 천인공노할 놈들? 사람을 해하는 것도 모자라 약탈을 하고 아녀자를 욕보이느냐? 덕파리는 불호령을 내리며 강도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니, 칼을 든 강도들에게 맨손으로 주먹질이라뇨? 이를 지켜보던 강도들은 머슴 하나가 실성하였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덕파리의 주먹질이 보통 매서운 것이 아니더랍니다. 강도 하나가 덕파리의 주먹을 맞더니 이빨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다른 강도가 칼을 휘둘렀는데 덕파리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칼날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거라. 이놈 힘이 이상하다. 덕파리는 인상을 잔뜩 구기고 소나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칼이 와그작 하고 설탕과자 마냥 으스러지더랍니다. 강도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고 패거리들을 더 불러서 덕파리를 한꺼번에 공격했습니다. 헌데 그래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덕파리는 폭풍처럼 강도들을 차고 때리고 집어들어서 던져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강도들은 모조리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지요. 덕파리는 그런 강도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노끈을 가지고 와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귀객은 당최 누구시길래 도와주신 겁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요시다. 은실마님은 그런 덕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들을 모두 때려잡았지만 조대감댁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지요. 머슴이나 하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쳐버렸습니다. 조대감도 이미 예전역의 불귀의 객이 되어버렸고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여종들과 은실마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싹 강도들을 정리하고 나니 소란을 듣고 포졸들이 뒤늦게나마 나타났습니다. 강도들은 요 근래 향간을 떠들썩하게 한 산적들로 아주 포악하고 교활하여 추포의 난항을 겪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강도단이 하루아침에 덕파리의 손으로 정리가 되어버렸지요. 그 덕에 덕파리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은실마님도 생명의 은인인 이 정체불명의 미청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은실마님은 덕파리를 귀한 손님으로 받아서 사랑채에서 술상을 대접하였지요. 내 반드시 그대에게 답례를 해야겠소.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인의 정절을 지키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뭘 어떤 식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요? 그것은 밤이 되면 아실 거요. 은실마님은 그러면서 요염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파리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은실마님은 덕파리가 자는 방을 찾아서 뜨거운 보답을 주었습니다. 허나 은실마님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덕파리의 용소 숨치는 힘이 한낱 여인에 불과한 은실마님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말입니다. 은실마님은 재미 좀 보나 했다가 그냥 벌집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밤중에 했던 거사는 하루고 이틀이 지나도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내 살다 당신 같은 진짜 배기 사내는 못 보았소.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사는 것은 어떻소? 은실마님은 덕파리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덕파리는 콧방귀를 뀌며 옷을 입으며 일어났습니다. 됐소. 이 몸은 다시 길 따라 바람 따라 공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 가야 하오.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있어 주시오. 내 무엇이든 주겠소. 사나이 가는 길을 막지 마시오. 그러면 잘 지내시오.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허, 이제야 내 이름을 묻소. 좋소? 장덕팔이라 하오. 덕파리는 그렇게 말하며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은실마님은 정체불명의 사내가 장덕팔이라는 말에 혼란에 휩싸였지요. 허나 이제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덕파리는 호탕하게 웃으며 괴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것만큼은 덕파리도 몰랐으니까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덕파리는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끝끝내 그 착한 심성을 간직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빛나는 여의주 같은 보상을 받지 않을까요?